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세조의 어명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강에는 어린 왕의 시신이 차가운 물 위를 떠돌았습니다. 가냘프고 고운 10손가락이 수면에 솟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남자가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관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바로 그 관이었습니다. 1435년 한양 성균관 북쪽 번궁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일성은 충순이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강릉에 뿌리를 둔 반가였지만 크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글뜻을 알아듣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살이 되자 외조부에게 정식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유모가 맷돌을 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한 시를 지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시습이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소문이 조정에까지 퍼졌습니다. 정승허조가 직접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70살의 노정승이 5살 아이를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허조가 말했습니다. 늙을 노자를 써서 시를 지어보아라. 아이가 서슴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은 것이다. 허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신동이다.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세종 임금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승정원에서 신하 박이창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 시구를 지을 수 있느냐? 아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올 때 포대기에 쌓인 김시습이라고요? 박이창이 다시 벽에 걸린 산수도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보고 시를 지어라. 아이는 또 즉시 말했습니다. 작은 정자와 배 안에는 누가 있는고? 박이창이 얼굴을 붉히며 세종에게 달려갔습니다. 세종이 비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비단이 무려 50필이었습니다. 아이는 비단 50필을 모두 풀어 끝과 끝을 서로 이어 한 줄로 만든 뒤 허리에 묶고 길게 끌면서 나갔습니다. 500m가 넘는 비단줄이 궁궐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세종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흐뭇해했습니다. 장차 크게 기용하리라. 그 말이 아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도 알았습니다. 세종 임금이 자신에게 건 기대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이의 가슴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신하가 되리라. 그것이 어린 김시습의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편전 학사 이계전에게 중용과 대학을 배웠습니다. 대사성 김반에게 맹자와 시경을 배웠습니다. 당대 석학 윤상에게 예서와 주역과 사기를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역사책과 제자 백과를 파고들었습니다. 조선 제1의 천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가에 내려가 3년상을 치렀습니다. 돌아오자 아버지도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8세에 결혼을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21살이 되도록 과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각산 중흥사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반드시 세종 임금의 기대에 답하리라. 그 생각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문종도 죽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이 조선의 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등창이 재발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문종은 지편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정분, 이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고명 대신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하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453년 가을 수양대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 밤 좌의정 김종서의 집 앞에
수양대군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편지를 건네는 척했습니다. 김종서가 고개를 숙여 편지를 읽으려는 순간 잠복했던 무사들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그의 아들 승규가 아버지 위로 몸을 던졌지만 다시 날아온 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길로 궁으로 달려가 조정 대신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방 3개의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한명회가 만든 생살부에 따라 대신들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쇠뭉둥이가 내려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정치는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이제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실권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서서히 수양대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 중에도 신숙주처럼 돌아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계전이었습니다. 김시습이 가장 오래 사사했던 스승이었습니다. 그 이계전이 수양대군의 거사에 적극 참여하여 공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현전에는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삼문이었습니다. 박팽년이었습니다.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셨던 세종 임금의 손자, 아무 잘못 없이 권력을 빼앗긴 어린 왕. 이것은 옳지 않다. 그 생각이 6사람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강제였습니다. 14살의 단종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왕위는 세조에게 넘어갔습니다. 세종이 공들여 키운 집현전이 조카를 내쫓는데 일부 쓰였습니다. 세종이 비단을 내리며 격려했던 그 조선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소식이 삼각산 중흥사에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김시습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흘 동안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시습은 책상 위에 책들을 집어들었습니다. 1권, 2권, 3권, 평생 공부했던 책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책들이 무슨 소용이냐? 그는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세상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법명은 설잠이었습니다. 설잠, 눈 속의 바위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성삼문과 동지들은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조와 세자 그리고 세자의 아들이 한꺼번에 연회 자리에 나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별 운검으로 참석한 성승과 유흥부가 그 자리에서 세조 일가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밀은 사람의 수만큼 늘어납니다. 공모자 중 하나인 김질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장인 정창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정창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조 전하께 고하라. 결국 김질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세조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당장 잡아들여라. 성삼문이 끌려왔습니다. 박팽년이 끌려왔습니다. 이계, 하위지, 유흥부가 끌려왔습니다.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자신의 집 사당에서 칼로 목을 찔렀습니다. 세조가 국문장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성삼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는 왕이 아닙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달군 쇠를 몸에 찢었습니다. 팔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성삼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팽년도 침묵했습니다. 이계도 울지 않았습니다. 김시습은 그 국문장을 지켜보았다고 전합니다. 달궈진 인두에 살갗이 타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육신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날이라고 부르며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승려의 옷을 입고 저자거리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친 중 하나로 볼 뿐이었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시 앞 저자거리에 백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세조가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거열형이었습니다. 사지를 말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성삼문이 형틀에 묶였습니다. 박팽년도, 이계도, 하위지도, 유흥부도 묶였습니다. 박팽년은 이미 고문 도중 숨을 거뒀지만 그의 시신도 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유성원의 시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팽팽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찢겼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자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신들은 사흘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효수였습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다. 누구도 이 시신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자거리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승려 하나였습니다. 그는 시신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랑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신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그리고 성승, 박중림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시신 일부도 담았습니다. 바랑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짊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노량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땅을 팠습니다. 손으로 팠습니다. 밤새 팠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설잠, 매월당 김시습이었습니다. 그 밤 그는 무덤 앞에 엎드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흙을 적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강원도 영월에서도 한 남자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엄흥도,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이란 고을의 향리들을 이끄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호장이었고 아버지도 호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을 지켜온 집안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행정을 처리하며 영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왕이 들어왔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왔습니다. 나이는 16이었습니다.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정순왕후와 청계천 영도교에서 이별했습니다.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여주까지 간 뒤 육로로 원주를 거쳐 영월에 닿았습니다. 청령포가 유배지였습니다. 동쪽과 남쪽과 북쪽 세 방면은 강물이 막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험준한 절벽이었습니다. 섬처럼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세조가 일부러 고른 곳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외부에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엄흥도는 청령포를 찾아가 어린 왕을 보았습니다. 임금옷이 아닌 서민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왕의 뒤에는 관리 몇 명과 군졸들이 늘 감시를 서고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로만 청령포를 드나들었습니다. 유배인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호장의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엄흥도는 단종을 개인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이 혼자 뜰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6, 아직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고립된 섬 같은 땅에 혼자 앉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날 청령포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종이 울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꿈에 사육신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삼문이 보였습니다. 박팽년이 보였습니다.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단종은 날이 밝도록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저들이 왜 죽었겠느냐?
어몽도는 그 울음소리를 강 건너에서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지금 건너가면 위험합니다. 어몽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 청령포로 들어갔습니다.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있었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몽도는 틈이 날 때마다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밤이면 강을 건너 뵙고 새벽이 되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조의 눈이 번쩍 뜨여 있었습니다. 단종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홍수가 났습니다. 청령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 읍내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457년 9월 단종의 삼촌 금성대군이 순흥에서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거사전에 밀고로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금성대군은 세조가 있는 한양이 아니라 단종이 있는 영월을 향해 절을 했다고 전합니다.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풍원에 도착한 금부도사가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단종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날의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 스스로 목매었다고 기록했지만 훗날 사람들은 그 기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내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 곁에 통인이 활줄에 노끈을 이어 단종의 목에 걸고 창구멍으로 잡아당겼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16의 어린 왕은 그날 관풍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배를 온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세조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어명이 퍼지자 영월의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급 관리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영월 부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야사를 모은 아성잡설에는 관에서 명하여 시신을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가냘프고 고운 10손가락이 수면 위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흥도는 어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화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엄흥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 한쪽에 관이 있었습니다. 노모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의도 꺼냈습니다. 장례 기구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삼족이 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마님이 계십니다. 제발. 엄흥도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소.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엄흥도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세 아들이 동강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1457년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노모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관에 어린 왕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묻을 땅을 찾았습니다. 눈보라가 워낙 거세어 어디가 흙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맨 땅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도 사방을 돌아다니며 땅을 찾았습니다. 어디가 부드러운 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 산자락 어딘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스르르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 그곳만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땅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자리를 팠습니다. 어린 왕을 내려놓았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장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종이 입었던 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룡포였습니다. 왕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지낸 어몽도는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 노량진에 묻은 뒤 김시습은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승려 차림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관서지방을 다녔고 관동을 다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시를 지었습니다. 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세상에서 관직을 얻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조가 사람을 보내 불렀지만 돌아서 버렸습니다. 세조의 녹을 먹는 것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나중에 직접 어명을 내려 불러 세웠습니다. 참수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김시습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여보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죽여봐야 설법을 못 들으니 세조가 고민 끝에 효령대군에게 부탁했습니다. 효령대군이 손수 와서 설득하자 딱 한 번 가서 세조에게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도성 밖으로 기어이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서강을 지나던 김시습은 한명회의 별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담벼락에 시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직접 쓴 시였습니다.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 그 시를 본 김시습은 붓을 꺼냈습니다. 한명회의 시 옆에 자신의 시를 썼습니다.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고 늙어서는 세상을 더럽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는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방랑 중에 그의 발길이 충청도 공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룡산이었습니다. 동학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절이었습니다. 이 절 입구에는 삼은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 이색, 길제의 넋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고려가 망한 뒤에도 충절을 지킨 이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삼은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고려의 충신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절이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있었습니다. 박팽년이 있었습니다. 이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넋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들을 불러 위로해 줄 것인가? 김시습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삼은강 옆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457년 김시습은 조상치와 이축, 조려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학사에 단을 쌓고 사육신의 초훈제를 올렸습니다. 죽은 이들의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제단도 함께 증설했습니다. 이 제단이 나중에 숙모전이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동학사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품에 단종의 옷을 안고 왔습니다. 찾아온 것인지 흘러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흥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엄흥도는 승복을 입은 김시습을 보았습니다. 김시습은 단종의 옷을 품에 안은 엄흥도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세상이 침묵하는 곳에서 홀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엄흥도가 품고 있던 옷을 내밀었습니다. 임금의 옷이었습니다. 골룡포였습니다. 김시습이 받아들었습니다. 옷을 신체로 삼아 혼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단 앞에 서서 초훈제를 올렸습니다.
김시습이 지은 초혼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의 의관을 수습한 데서 의를 본받네. 그 말이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왕의 넋이 불렸습니다. 사육신의 넋이 불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어몽도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아들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장남은 경상도 방면으로, 나머지는 또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조의 눈을 피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기억을 지운 사람은 없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엄흥도가 단종을 묻은 자리를 몰래 노릉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 치하에서 단종을 왕으로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마다의 가슴 속에 간직했습니다. 이곳은 왕의 능이다. 노산군의 무덤이 아니다. 145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동학사를 찾아왔습니다. 김시습이 단을 쌓고 사육신과 단종의 초훈제를 올린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세조는 비단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이름들을 써내려갔습니다. 단종, 정순왕후, 안평대군, 금성대군, 김종서, 황보인, 정분, 그리고 사육신, 그리고 자신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280여 명의 이름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 비단을 들고 초훈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훈각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땅을 하사했습니다. 승려와 유생이 함께 제사를 받들도록 했습니다. 세조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넋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느 쪽이든 김시습이 단을 쌓은 자리에 세조가 직접 와서 제사를 올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시습은 계속 떠돌았습니다. 경주 남쪽의 금오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1465년 용장사 근처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금오산실이라 불렀습니다. 산속에서 7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그는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만나는 이야기, 귀신이 된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저승에 가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이야기. 이것이 금오신화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한문 소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이 그냥 기이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학자들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생과 최랑의 이야기에서 전란 뒤 이생이 아내의 뼈를 찾아 묻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 노량진에 묻은 김시습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사랑 이야기처럼 포장했지만 안에는 계유정난의 부당함과 억울한 죽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조의 세상에서 직접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 속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시습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몽도는 행동으로 충절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 몸으로 나섰습니다. 김시습은 말과 글로 충절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시로 썼습니다. 소설로 남겼습니다. 초훈제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이 택한 방법은 달랐지만 그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했다가 짧게 죽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복권은 아직 멀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고 있는 한 선뜻 단종을 왕으로 되돌려 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세조를 찬탈자로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김시습은 경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시골에 작은 정자를 짓고 잠시 머물기도 했습니다. 다시 떠났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부인이 죽으면 다시 머리를 깎고 승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승려와 유학자 사이를 오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광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도 어떨 때는 스스로 광인처럼 굴었습니다.
아무데나 쓰러져 자고 뜬금없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조의 어명을 따르는 관원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김시습은 마침 근처에 있던 똥통 안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런데도 날 데려갈 테냐? 관원들은 고개를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광인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493년 김시습이 충남 부여의 무량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살이었습니다. 세조 치하에서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채 살아온 59해였습니다. 죽기 전 주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 하자 그는 화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량사 뒤편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시신이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한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부도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무량사 근처에 그 부도가 남아 있습니다. 1516년 중종 때였습니다. 드디어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우승지 신상을 영월로 보내 단종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올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신상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흥도가 안장한 지 59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제야 조정이 그 무덤을 공식적으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신상이 돌아와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을의 향리 엄흥도라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지금 이 자리에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엄흥도의 이름이 처음으로 실록에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종적을 감춘 지 거의 6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1698년 숙종 때였습니다. 마침내 단종의 복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산군이 아니라 단종이었습니다. 정식 왕의 칭호와 묘호를 받았습니다. 영월의 무덤은 장릉이 되었습니다. 왕릉의 격식에 맞게 단장되었습니다. 이때 엄흥도가 묻은 바로 그 자리를 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직관이 와서 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이미 천하의 길지입니다. 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엄흥도가 눈 녹은 땅을 찾아 파고 어린 왕을 묻은 바로 그 자리가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장릉은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이장한 왕릉이 아닌 유일한 왕릉입니다. 엄흥도가 손으로 판 그 자리가 그대로 장릉이 된 것입니다. 경국대전에는 왕릉은 100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릉은 한양에서 훨씬 멀리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유일한 왕릉이 되었습니다. 엄흥도가 선택한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이 복이 된 이듬해인 1699년 사육신도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노량진의 무덤에는 민절이라는 사액이 내려졌습니다. 김시습이 새벽 어둠 속에 혼자 땅을 파고 묻었던 그 자리가 이제 나라에서 인정한 충신의 묘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엄흥도에 대한 예우도 이어졌습니다. 1698년 공조자랑에 추중되었습니다. 이후 영조 때 공조참회와 공조참판에 추중되었고 정조는 장릉 배식록에 그를 포함시켰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떨치며 장사 지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자는 오직 엄호장 한 사람뿐이다. 그리고 1876년 고종이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의공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시습은 1707년 사헌부 지비에 추중되었고 1782년 이조 판서에 추중되었습니다. 1784년에는 청간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이인은 그를 백세의 스승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숙종 때는 해동의 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이란 은나라가 망한 뒤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굶어 죽은 충신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빗대어 김시습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동학사 숙모전에는 지금도 위패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단종, 정순왕후,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엄흥도, 김시습이 단을 쌓은 자리에 세워진 숙모전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초혼사를 올린 그 자리입니다.
지금도 매년 제사가 열립니다. 엄흥도가 단종을 묻은 장릉 경내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1726년 영조의 어명으로 정력악이 세워졌습니다. 붉은 문에 새겨진 글자가 있습니다. 조선 충신. 엄흥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왕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하의 정력악이 장릉에만 있습니다. 어린 왕과 그 왕을 거두었던 호장이 함께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노량진 사육신묘는 사육신공원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원이 된 그 땅에 성삼문과 박팽년과 이계와 하위지와 유성원과 유흥부가 잠들어 있습니다. 김시습이 바랑에 담아 새벽 어둠 속에 건너와 묻은 그 자리입니다. 2009년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엄흥도가 손으로 판 그 땅이 세계가 기억하는 유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1457년의 겨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월의 동강으로 나가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충신들의 시신을 바랑에 담아 강을 건넜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삼족을 멸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명을 어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모른 척하는 곳에서 두 사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